제가 2주 전에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에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 경제수석이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산단 이사장으로서 아마 처음 참석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산단 이사장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타슈켄트주하고 저희들이 서로 기업들 교류와 또 앞으로 인적 교류, 그리고 사마르칸트 국제기술대학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신문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이 성남 산단하고 그쪽 우즈베키스탄에 그런 협약식을 맺은 것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성남 산단 같은 그런 창조혁신공단을 우즈베키스탄 전체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빨리 만들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거기 갔다 온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그동안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제일 크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우리 성남 공단의 필수 기업들의 매출이라든가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그쪽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즈베키스탄 100만 불만 투자하십니다. 그쪽에서 장관까지도 접촉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있고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여기 왔던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기업인 그분이 얼마나 기업을 해서 성공을 했냐면 5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이 작다고 철수를 하면서 그분에게 대리 대표를 맡겼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공단에 왔다 갔었고, 지난주에는 사마르칸트 총장, 이분은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교육부 차관도 하셨고,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의 제일 큰 대사관이 어디겠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대사까지 하셨을 정도로 정말로 그쪽에서는 막강한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총장하고 학장을 우리 공단에 가셨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저희 사마르칸트 대학하고는 학생들의 교류와 또 그 다음에 기업들의 교류, 또 그 다음에 타슈켄트에서는 우리 성남 산단 기업들이 오게 되면 부동산을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와가지고 한국 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공단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가지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게 지금 아까 종신국을 했거든요. 플라스틱 파이프를 지금 그쪽에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하는 것이 파이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해서 어디 파느냐? 우즈베키스탄 바로 밑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플라스틱 파이프를 만드는데 100% 현금 거래입니다. 순이익률 작년에 30% 났답니다. 그래서 산업이 없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현 대통령이 보면 모든 정책을 코리아를 보라요. 모든 정책을 코리아를 보라. 이분이 대통령 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우즈베키스탄 그 전에 전 대통령이 있을 적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0%대였습니다. 이분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작년에 6.8% 성장. 좌우지간 이게 보면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서 국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요,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또 중국 같은데, 특히 베트남하고 중국 같은 데는 투자를 했다가 합작 투자를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 나올 적에 몸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100% 투자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합작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성공 무한정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금 배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들, 성남 산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 공단도 보면 성남 하이테크밴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인공지능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픈 AI, 지금 챗 GPT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CPU 하나 가지고 지금 삼성그룹 전체보다도 더 주가가 몇 배나 높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지금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 많죠. 근데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익이 나는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LG에서도 만들었고 펜텍에서도 만들었는데 LG는 사업을 들어갔고 펜텍은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확장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삼성, 애플, 아마 지금 하웨이가 최근에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가지고 흑자를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샤오미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가 작년 매출액 3천억을 했는데 순이 300억을 냈어요. 공단 내에도 보면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50억 팔아가지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이런 첨단 업종의 파생 산업입니다. 미국에 골드러시가 있을 적에 금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전 미국에서 섬으로 해가지고 나가지고 금광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금광을 성공해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돈을 번 분들이 있습니다. 금광에 꽃갱이를 판 회사하고 청바지 판 회사하고 술집을 차려가지고 여자 장사한 그런 쪽들은 거기서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 좋습니다. 근데 첨단 산업은 엄청난 자금력과 또 기술을 필요하고 성자 독식입니다. 아까 지금 엔비디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GPU를 엔비디아만 만든 줄 아십니까? 인텔도 만들고 AMD도 만들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엔비디아가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스마트폰 개발하는 것이 보통 기술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개발비를 조 단위로 쏟아부어도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파생 산업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업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성남 공단에 있는 기업이라면 첨단 산업에 파생되어 나오는 비즈니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계시는 허원순 이 수석 논설위원의 책 중에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라는 제가 책을 접하고는 한 3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책이 일단 재밌게 쉽게 써져 있었고 읽어보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끊임없이 첨단 기술을 얘기하는데 첨단 기술에서 빠져나오는 파생산업에 우리 공단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또 거기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허원순 논설위원은 한국 경제에서 이 기업에 관련된 그런 이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뭐 전반적인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허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제가 책을 그렇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허 의원님께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 정말 기업인으로서 가슴에 와닿는 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책 소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허원순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될 것인지 우리 허원순 논설위원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된 구조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할 얘기를 성 이사장님께서 많이 해버리셔가지고 이 드라마로 치면 스포일 해버리시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할 얘기를 많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영광인 게 저는 입수한 게 회장님이 입수해서 사실 제 선배님이거든요. 선배님이라서 회장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이사장님이세요. 회장님, 이사장님 계시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오리엔텔의 장경희 회장님도 저기 또 앉아 계시고, 야 오늘 적당히 불화 좀 하고 가려고 했다 이래봤다가는 지금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넣어주셨네요. 예, 저는 신문사 밥 먹은 지가 지금 원래 35년 됩니다. 연말이가.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14년 되고요. 논설이라는 게 이제 사설 쓰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칼럼을 쓰고 사설이고 칼럼이고 이틀에 한 번은 쓰니까 계산해 보면 제가 한국경제신문 사설을 한 2,000편 쓴 셈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나 제가 이제 정부 위원 되는 건 말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정부 위원 되는 건 뭐 제가 한 게 한 30개는 했을 겁니다. 안 못해도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회장님께서 하이테크 시대 로테크 제가 쓴 책도 있고 그 얘기를 와서 그 얘기 한번 해주면 어떠냐 하길래 뭐 그래 보겠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놓고 쓰지만 사실 굉장히 요즘 사실은 저도 조심됩니다. 이 칼럼이라든가 이런 조심쓰면요. 요즘 아마 여선생님들도 돌아가서 그러실 것 같은데 애나 어른이나 좀 마음에 안 들면 기레기고 허수나 보아라 너는 이렇게밖에 못 쓰느냐 뭐 이렇게 마음에 들으니까 댓글을 나에 이제 안 본 지가 좀 되고 이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 기레기라고 소리 듣는 시대에 조용히 물러나는 게 맞지 이런데 뭐 마이크 잡고 나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다 보니까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좀 깜짝 놀랐네요. 3,800 기업이 여기 산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3,800 있고 또 지금 우즈벡에도 지금 나가실 기반도 마련해놨다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성남 산단이 있다는 것만도 우리 시대에요. 굉장한 스펙 내지는 프리미엄을 갖고 계시는 건데 지방에는 사람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든데 여기는 요즘 직주 건접 시대 나온 지는 오래됐죠. 직주락 즐거울락 편의시설 그죠? 직주락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실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편중된 건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하시거나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그걸 지금까지는 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여건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또 앞에 하시는 말씀드리는 회장님뿐 아니라 그런 기반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하이테크 밸리 이제 이게 별칭입니다. 그죠?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 소개도 간단히 그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아까 전설하게 엔비디아 이야기. 저는 엔비디아 볼 때마다 요즘 속이 쓰립니다. 제 친한 교수님이 놀리는 건지 몇 번이나 그러고 이거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나? 옛날에 그래. 관심 없거든. 왜 안 하는데? 9배 올랐다고 자꾸 그걸 강조하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냐. 참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안에도 넣었습니다만 그런 성공의 사례고 사실 엔비디아 하나 선수가 나오는 와중에 그 주변에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게 있고 미안하다.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달리지만 저도 지금 제 아들 녀석이 스타트업 한다고 해가지고 직장 3년을 때려 스타트업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하는 사람 노심초사를 이렇게 보거든요. 저 녀석이 언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 그럼 난 뭐라고 말해서 빌려줘야 될까? 퇴직금 정산을 했다고 내가 지금 왜 볼 때마다 이야기 정산을 5번 때게 하는데 듣고 있나 이러고 제 딸내미는 결혼을 했는데 IT 회사에 제법 잘 나가는 데서 제 딸내미는 그 직장이 7년 차입니다. 저희 팀이 좀 그런데 원래 매출이 5조래요. 5조. 연말까지 5조 1,000억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사회에서도 같은 IT 쪽에 있는데 같은 계열사는 제대로 과연
얼마까지 저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중불뚝 사는 거기까지 30몇 년 했는데 쟤들이 뭐 나와서 나보고 손 내밀지는 않을까 그런 경계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이걸 제가 지금 3만 원 얘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요거 잊지 마십시오. 요거만 처음부터까지 하면은 저는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고 번지수를 잃어도 여러 선생님들은 번지수를 잃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테크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하이테크를 가장 많이 듣는 건 90년대 그때 삼성전자, LG전자가 막 뭐 휴먼 터치, 휴먼 터치 이럴 때 하이테크란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뭐 새로운 말도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로테크 이건 뭐 이런 말이 있는 점이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쓴 편입니다, 사실. 이거 로테크 가지고 칼럼도 몇 번 썼고 제 책도 이제 이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라는 제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싶은 건 하이 컨셉. 이 생각을 잘 갖자. 하이 컨셉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수준 높은 사고를 생각하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건 제가 마치고 마이크 놓을 때까지 요걸 잊지 마시면은 저 사람은 이야기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 로테크, 하이 컨셉 제가 생각합니다. 요거 미래를 가는 길.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썼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쓴 책이 저는 책을 한 6, 7권 썼는데 이제 또 토론의 힘하고 요 논리 힘 요거는 이제 최근 1년 반 사이에 2권 쓰고 뭐 이제 신문사 일에 있다 보니까 저술 지원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문화재단 그런 게 힘이 있어서 이제 썼는데 이거 썼다고 저기 이사장님한테 보내드리고 뭐 했더니 이건 됐고 경제 얘기는 여기 다 대충 다 잘하시니까 그 얘기 됐고 요 옛날 얘기 요 가지고 뭐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서 한번 얘기해가지고 그런 주제를 이걸로 잡았거든요. 요건 사실 이 책을 쓴 지는 한 몇십 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요 제목으로 칼럼도 몇 번 썼고요. 칼럼은 제가 3번을 썼습니다. 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책을 쓰게 된 제 동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칼럼은 제가 역시 같은 현장인데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났을 때 뭐 말하기는 그렇고 저는 그 전부터 우리 사회에 저도 뭐 밤되겠죠. 우리 사회가 뭔가 좀 붕붕 떠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갔습니다. 밑바닥을 다지지 않고 막 붕붕 떠다니는데 좀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리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다 보니까 막 그런 뭐 사고도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하이테크하고 로테크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하이테크 시대로 달리고 있다면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메가 트렌드인데 다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게 완전히 빠지지 말고 이 로테크의 기본 이런 것도 꼭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하이 컨셉을 지향하자는 게 제 얘기입니다. 하이테크는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지금 전선왕이 이제 발표했을 때 저번에 요만한 칩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 가격 하나가 칩은 아니고 기판에 가까운데 5천만 원 정도 한다죠. 5, 6천만 원 하는데 그 외신에 어떤 보도 보니까 뭐 1억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업 이익률이 그거 만드는데 60 내지 70%랍니다. 아마 더 될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내시는 거.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아무리 기업을 또 위하고 이래도 또 거기도 견제가 있나 봐요. 지금 EU가 반도체 조사에 들어가고 미국도 그 독점 미국이 유명한 데 아닙니까? 스탠다드 오일을 쪼개가지고 그죠? 하는 데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뭐 결론은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5, 6천만짜리 기판 저기 하는데 엔비디아가 성공했다는 이유 하나로 잘 나간다는 이유로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주가 많이 오르고 그렇잖아요. HBM 거기 납품한다고 삼성전자는 거기 납품 뭐 아직 성공 못했다 해서 주가가 비실거리고 뭐 최근에 하이닉스를 늘어나는데 하이닉스는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기판 하나에 하이닉스 들어가는 거 300만 원어치밖에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어치 들어가도 하이닉스한테는 지금 뭐 최대 호황이 되려고 하니까 저 부가가치가 하이테크가 정말 대단한 거죠. 뭐 지금 시가총액으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 조금 안 되니까 최소한 6배 정도 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걸 세계 톱에 저는 그냥 제가 가마손이었는데 어쨌든 하이테크와 로테크 저는 로테크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것이 어떤 수준의 문제라든가 가치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어느 쪽을 수용하자 이게 아니고 제가 보면 그게 바로 뭐랄까요? 하나의 보완, 균형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칼럼을 쓰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다, 전 이거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미국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웠어요. 일주일 전에 바로 미국 갔다 와서 우리 뉴욕 토크원하고 만나가지고 차 타고 자고 숙진해 가는데 일주일 날 사고 났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이죠.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이걸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에 퇴근해서 해피점은 시뮬레이션에 저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아침에 출근 시간이니까 우리 밤이고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CNN을 놀래니까. 근데 이 사고를 이제 많이 놀랐는데, 이제 방송에 계속 CNN에 이것만 하는데,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 머리를 딱 치니까, 저거다. 이 하이테크 시대에 로테크가 하이테크를 박살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니까, 그 범인이, 하이제킹한 범인이 과도예요, 과도. 과도 환자를 들고 여기 미국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국 가보면 얼마나 그 시큐리티가 공항 같은 시큐리티 뭐합니까? 그러고 당시에 저 911은 이게 뉴욕 해운 항만청 건물인데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그다음에 좋다는 잘 나간다는 금융사에다 다 입주했고 최고 하이테크 건물이 그다음에 저 여기 들어가는데도 여기 ID 찍고 굉장히 검사 많이 하고 하는 최고의 하이테크 건물이고 미국 항공이라는 게 최고 하이테크 시스템인데 그 범인들은 과도 환자로 들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범인들의 무기는 뭐냐 하면은 각 이륙한 비행기야. 각 이륙한 비행기가 무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각 비행기는 이륙할 때 기름을 가득 태워가잖아요. 아마 지금 요즘은 계산하는데 미국 여기서 항공기가 747이 뉴욕까지 가려면 아마 비행기 항공요금이 한 1억에서 2억 원어치 정도 기름을 넣어야 될 겁니다. 옛날에 계산해 볼 때는 한 1억 원어치 항공료를 대한항공 같은 데서 한 번씩 보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환자가 생겨서 응급 인천공항으로 해양하게가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충분히 보도자료 낼 만합니다. 왜냐하면 한 1억 원어치 비행기를 기름을 갖다 내야 비행기를 뜰 수는 있어요. 가득 채서 뜰 수는 있는데 그 비행기가 착륙을 못합니다. 무거워요. 만약에 비행기에 뉴욕 기름을 가득 넣어서 그게 만약에 인천공항에 급한 환자 있다고 그냥 그대로 내리면요 비행기 폭발합니다. 무거워서 그건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 기름을 다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1억 원어치 공중에 뿌려버리고 환자 내려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인명을 존중하는 거라고. 어쨌거나 각 이륙한 연료가 가득 찬 비행기 그게 무기야. 이 과도한 자로 들고 조종사에 들어갈 지금. 제가 지금 테러를 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얘들이 그 조종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이 비행기를 그냥 박지 않고 45도로 비틀어서 가서 박아요. 여기 45도로. 최대한 많은 층에 걸쳐서 갖다 박으려고. 최대 많은 층에. 그리고 또 911이 뭡니까? 우리는 119죠. 미국은 모든 응급이 911이잖아요. 911. 미국의 안보 모든 응급실도 911을 그냥 조롱하는 거라 조롱하는 거예요. 이 테러가. 그것도 출근 시간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래서 이 하이 컨셉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해설자가 나와서 막 그렇다고 알카에다 소행이나 아랍에 어쩌고 할 때 하이 컨셉 저거다. 아랍 범인은 알카에다를 제가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 컨셉 자체가 과도적인 뭐 하이테크 없잖아요. 완전히 로테크, 원시 로테크의 과도 하나를 들고 각 이륙한 비행기라는 연료가 가득 찬 비행기를 45도 각도로 비틀어서 9월 11일을 택해서 방송국에 미리 연락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해가지고 자기들 메시지를 때리는 저게 하이 컨셉이다. 그게 그냥 당했구나. 최고 하이테크 세상이 로테크에 저렇게 한 방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경제신문에 또 이제 저희도 공포 마케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컨설팅, 변호사 법 쪽에 병원도 그렇더라고요. 공포 마케팅. 뭐냐면 병원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저걸 때문에도 간이 나쁘다. 그러면 황달이 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병원 치료 겨우 받잖아요. 받는 놈. 그 다음에 아프네 하는 거.
지금은 아파서 간치료 받으러 가는 건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의료비로는. 괜찮지만 나 괜찮은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괜찮다면 어떻게 하면 계속 괜찮아집니까? 이렇게 되죠. 그 예를 5년 뒤 또 겁을 주는 거예요. 병원 치료는. 당신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 당신 장담 못해. 돈을 쓰는 거죠. 30년 뒤에까지 겁 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예방의학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이제 법률 컨설팅도 하고 저희도 신문도 이 공포 마케팅 이거 뭐 맨날 겁나다 소리를 많이 써요. 저도 뭐 이대로 가면 된다 다 죽을 것처럼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업의 속성상 공포 마케팅을 하는 그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 공포가 오더라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많이 이야기했죠. 저는 이명박 정부 때 MB 대통령이 잘못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잘못한 게 저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번 당해봤어야 돼요. IMF 외환위기에 우리가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 우리가 못했던 구조조정하고 무기 체질을 고쳤고 강요된 IMF에 의해서 진단을 고치고 넘어갔고 한 단계 레벨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느끼면서 2008년도에 그 선제적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부가 뭐 이 MB 정부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선제적 자료를 안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충격이 가장 적었습니다. 여기 뭐 개별적으로 좀 힘든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도 너무 수월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 힘든 건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그때 외신을 보고 이런 겁니다. 아이슬란드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이슬란드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외신에 보면 이런 거 아이슬란드에 은행 3개가 있는데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다 망했어요. 과도하게 빌려도 우리 97년도 똑같은 그래서 은행 3개가 다 망했는데 그때 파이낸셜 타임즈 제목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나라 사람들도 희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시위를 하는데 엠비를 가지고 두드려요. 엠비 두드리고 시위한다니까 엠비 시위라는 게 재밌게 봤고 다른 하나는 이 큰 제목이 이렇더라고.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선조들이 하는 국회 명태잡이 업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아이슬란드가 그 금융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이렇게가 차입해가지고 유럽에 돈 다 벌려고 했던 게 다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국회에서 명태 이런 거 있잖아요. 명태 잡아가 살던 원 돌아가게 됐다. 얼마나 조롱거리 같기도 하고 놀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때 비교적 잘 넘어갔습니다. 그 제 얘기는 다시 원적으로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건 뭐냐면 저는 금융의 하이테크가 너무 왕성해서 생겼다고 봅니다.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중산층도 미국 중산층도 서민도 집을 가질 수 있다. 90% 빌려주네요. 지금 90%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그게 모두 하나였어요. 돈이라는 거 아무리 미국 보여도 어느 정도 자기 다운페이 자기 기본을 내고 차입해서 하고 우리 같으면 저축해서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이라는 건데 그때 미국 경제가 일시 얼마 전에 그전에 신경제란 말도 경제가 사이클이 도는데 항상 이게 사이클이 없이 뭐 100달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운 계속 좋아지니까 몇 달 좋았다 나쁘다 좋아지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학자들도 편해요. 설명이 신경제라고 말해요. 뉴 이코노미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에 90%를 대출을 해줍니다. 집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그래 그것들이 집값이 뭔가 이것거리고 하니까 회수가 들어오고 한 것이 그 90채권에도 한 게 2008년 집이 그래서 혹시 시간 나면 저 영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영화인지 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뭐 과장한 측면도 있지만 자기들이 실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제 금융의 다 하이테크 시대입니다. 여기 바로 앞부분 요거와 관계해서 제가 피자를 내볼게요. 자, 미국이 실제로 그랬더니 90% 빌려줬어요. 여러분이 돈이 1,000만 원 있다. 여기 젊으세요. 1,000만 원 있다. 집을 사야겠는데 9,000만 원 빌려줘. 그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뭐 거래 비용 뭐 이자 이렇게 다 빼고 그래서 빼고 그래가지고 1억 주고 집을 샀다. 집값이 1억 1,000만 원 됐다.
그럼 어떻게 지금 몇 프로 오르는 겁니까? 자기 수익률, 투자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이거겠죠? 예, 역시 100%입니다. 10%라고 생각하죠. 레버리지를 보면 내가 원래 1,000만 원 가지고 9천만 원 빌려가지고 9천만 원 갖고 나면 1억 1천만 원 100%예요. 수익률 100%예요. 그럼 반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9천만 원 빌려서 집을 샀어. 1억짜리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9천만 원 된다. 수익률 마이너스 10%입니까? 100%는 100%. 빚 갚고 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다. 여기서 8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이. 8천만 원 되면 처분하고 내 돈 1,000만 원 있던 건 없어지고 은행에 1,000만 원 빚이 남는 거죠. 미국 그런 일이 막 그런데 저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게 왜 이런 일이냐 하니까 그 부실 채권을 팔고 해서 이런 비교를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이 양쪽에 있는 사이에 내가 썼는데 여기에게 내가 끝없이 비춰지는 모습을 비교하더라고. 이 부실을 계속 팔았다고. 이따 뒤에 그 공식도 제가 한번 보고했는데 이 부실률과 그거를 그 수학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부실률 계산했는데 그걸 해석해 놓은 거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부실률의 변수를 어떻게 놓고 리스크를 어떻게 정하고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니까 머리에 추정할 정도로 그 공학이 통했던 거예요. 누구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전까지. 그래서 이 수익률 이런 걸 의외로 그 지금 레버리지 대출을 사는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사업에서 저 비즈니스 저보다 도사님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자본금을 1억 가지고 했는데 1억 빌려가지고 안 되면 상담도 못할 그런 일이 이때 내용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 레버리지 그 수익률하고 롯데가 저축의 힘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월에서 봐야 되는데 주식 이야기니까 엔비디아 이야기니까 제가 2008년도에 언론계 후배 하나가 기자 생활 못하겠다면서 나왔어요.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겠대. 이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야기는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얼마 전에 나와서 기자 때려치고 나와서 뭐 하냐니까 그래서 10년 된 거예요. 이 단말기 2개 나눠놓고 전업 투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래. 장기 투자의 단기 투자는 장기 투자의 기준이 얼마나 장기 투자냐 하니까 그 친구 이러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글쎄요. 저한테 장기 투자 기준은 10분이라고 10분. 주식 사서 10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진짜 장기 투자고 10분 이내 팔면 단기 투자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하이테크 시대에 사는 건 아닌데. 그전에 여기 성남지청의 지원에 여기서 판사하던 제 고등학교 후배, 대학 후배인데 판사하던 친구가 그 친구가 좀 괴짜예요. 판사 재미없다고 때리시고 변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만났어요. 변호사니까 이 주변 판사하고 이유도 때리친 친구 주변거리가 변호사니까 영업을 안 하니까 변호사 영업을 안 하니까 손님이 오나 그래서 뭐 하냐니까 형님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하루 요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하면 뭘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친구가 느리느리 사는 소리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뭐 주식 사서 집에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주식 사서 집에 누가 가지고 가냐 예탁원에 다 돼 있고 숫자만 왔다 갔다 정권 예탁원에 다 있냐 하니까 그 친구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식 샀으면 그날 팔든지 하지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날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이테크 세상에 사는 사람들 투자는 뭐 10분이니 하루니 이런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주식 없지만 어떤 주식사가 아주 그냥 결혼했습니다. 저 결혼한 34년인데 그 주식까지 하고 지금 이게 참 이별을 못해서 저는 잼병이 수익률도 그러니까 주식하고 저 같은 사람 결혼한 사람이고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가는 건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참 어쨌든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이버가 처음에 상장하고 보였을 때하고 이래 해보니까 그런 계산도 안 해야 되는데 초기 상장에서 많이 오는데 보니까 물론 기간 이익을 계산해야 되면 260배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해야지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속이 서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런 성공 사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달려갈 때는 항상 어떻게를 하는 생각이고 그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돌아보면 누구나 신이 된다.
돌아오면 어제까지 하고 뭐해야 돌아오면 신이지만 내일 못 오는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신이 된다고 사는 미래를 알 것처럼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요 하이테크 시장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기술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거는 기술의 하이테크는 사실은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적응을 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 간혹 하다가 퀀텀 점프라고 하죠. 퀀텀 점프 비약되는 그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비약되는 것조차도 퍼져나가는 건 서서히 퍼져나가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새로 또 신기술이 나오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금융에는 이런 경우는 너무 확 뛰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90년도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90년하고 지금하고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90년 지금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뭐 휴대폰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른 세상인데 왜 그런데 그런 차이를 못 느끼냐면 하나씩 바뀌어도 여러분도 똑같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하이테크의 위험성, 치명성, 그 결함 이거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에 적응해오면서 한 발씩 보니까. 근데 한 번씩 돌아보면 아찔할 때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저도 뭐 그런 편이에요.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라는 게 지금 편하죠. 이 하이테크라는 게 편하거든 기본적으로 그죠? 하이테크에 정해서 편리하다. 한마디로 모든 건 편리하고 생산성도 높고 생산성이 높다도 편리한데 저기 고층 아파트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전기가 안 들어 생각 못하잖아요. 전기는 뭐 이제 로테크잖아요. 그러니까 로테크에 계속 전기가 들어오는 너무나 당연한데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뭐 냉장고 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수도도 작동 안 하는 것이고 공중 물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 못 쓰고 하루를 버티겠습니까? 그 고층 아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제가 보니까 전기가 단전이 되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2시간 이내에 벌어질 일들 하는 걸 한번 정리를 쭉 누가 해놓은 걸 내가 보기를 보고 끔찍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면 대형 병원 같은 데는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응급 전기 돌립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갔다고 이러면은 병원 같은 데는요. 응급실에는 2시간 이내에 90%가 죽습니다. 중환자실에도 5시간인가? 2시간 이내에 50%가 죽는다는 이게 말도 못하니까 신생아시라고 우리 시대가 전기 2시간만 안 들어오고 그것이 제대로 그 리얼타임으로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쓸데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벌어지는 시나리오를 병원은 제가 한 사례를 말해서 드리고 저 고층 아파트도 한 사례를 뿌리고 우리가 맨날 저 도심에 지하 몇 층까지 있는 전철 거기를 갇혀서 노인네들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쉽게? 끔찍하죠. 우리가 어쨌든 그런 하이테크 세상 편리하고 그 속에 몰려고 있지만 그런 치명적 결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 법을 얘기 요거는 건너가겠습니다. 원래 시작에 좀 배우면 요건 건너뛰고 일단 나면 시간이 나면 다시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금융위기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제 금융위기를 많이 보잖아요. 산업위기고 이제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이게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죠. IMF 외환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환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 달러가 없으면은 아무 수입 때 먹는 거 밀가루 뭐 가스 휘발유 전부 다 수입을 해니까 그때 외환 위기를 겪었고요. 2008년대는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이 안 돌아가서 여러분들도 금융 시스템이 돌아 안정적으로 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오면 복잡부도 많은 거예요. 그 자금 경색이나 금융위기나 그 다음에 저번에 남유럽의 그리스하고 이럴 때는 스페인하고 재정위기라고 재정위기 정부가 그래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나타나는 형상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다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고 IMF도 외환위기 지금은 경상수지하고 저희는 이렇게 한국은행 통계를 보고 하는데 뭐 외환위기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다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워낙 기축국이긴 하지만 지금 일본 엔 환율이 어제 보니까 850 얼마고 860원대 아래까지 내려갔거든요.
자연적으로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데 옛날 우리 기준으로 한일 떨어지고 위안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재정 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굉장히 했는데 뭐 국회나 정부가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던 건 바로 공적 자본을 처음에 64조 나중에 추가해서 공적 자본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 갔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그걸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 재정이 튼튼하거나 자기 속한 기업이 튼튼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아주 잘 로테크를 타자거나 이 세 중에 하나 정도만 되면 극단적인 참혹한 상황은 안 벌어지는데 나라도 재정 위기, 기업 수도가 기업도 이제 위기가 온다든가 자기도 준비했는데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세 요소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제 바람 같아서는 나라의 재정이 제일 좋아서 개인들이 어려운 삶이 나오거나 기업이 어려워도 지원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쪽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레버리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하도 많아서 또 경제 위기는 저는 대체로 이런 점에서 하이테크에 너무 달리다 보니까 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제 위기 왜 오느냐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한번 일단은 간증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경제 위기가 오는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하나가 이 경제가 좋을 때는요 탐욕, 인간의 흐름 속에서 탐욕이 막 극대치로 올 때마다 많이 욕심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먼저 개인도 막 투자 먹자 된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기업도 막 마구 나갈 때가 탐욕이고 완전히 불안이고 공포기라고 하죠. 투자도 못해, 뭐도 못해. 이 거꾸로 가야 되는데 대중들의 흐름이 탐욕과 공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제가 보는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제 탐욕기에는 저 유포리아 이렇게 보면 다행점 무조건 근거 없는 낙관제예요.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무조건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유포리아. 근데 공포기 저기 그린스펀이 금융위기 때 FT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쓴 칼럼에서 제가 저 표현이 좋아서 따라봤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 뭐가 잘못됐는가?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는가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다행점, 막연한 행복,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공포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적인 이행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하는 고상한 표현을 썼길래 요거를 우리가 제가 해석하면 이렇거든요. 막 활황기에 막연한 유포리아, 다행점, 유포리아를 의학 용어인데 우리는 다행점인데 무조건 좋아, 걱정하지만 무조건 좋아라는 그거에서 공포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아주 소프트하게 넘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랬을 때 비행기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거 들으셨죠? 연착륙, 경기의 연착륙, 비행기 연착륙 그거 많이 들으셨죠? 연착륙이라는 게 그게 이제 경제 용어가 그렇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때, 비행기는 이렇게 내릴 때 구도각도로 내리는 겁니다. 구도각도로 이렇게 서서히 내려야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급한 일에서 구도가 아니고 만약에 한 20도 각도로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경우 갖다 박는 거죠. 그건 이제 하드 크래시를 갖다 박는 거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연착륙 할 때는 에버리바디 상관없습니다. 뭐 안전벨트 하든 안 하든 노약자든 뭐 서쪽에서 말안 듣고 복도에 왔다 갔다 하든 화장실에 가 있든 모두가 안전하게 내리는데요. 비행기가 구도각도를 유지를 못하고 비상기에 비상착륙을 하게 이래 되면 안전벨트 안 한 사람, 노약자, 서쪽에서 말 안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의자 접으라는데 안 접고 딴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기본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본이 바로 로테크인데. 로테크를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우습게 얘기하고, 야, 벨트 안 해도 상관없어. 야, 서쪽에서 어려지라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기 올리라 해도, 야, 그거 한다고 뭔 상관이야. 이게 저기 올릴 때 의자가 가장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 다른 사람 피해도 가장 적게 주어서 올리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더 하는 거예요. 저 잘못된 하이테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그 순서대로 다친다고. 뭐, 그거
그걸 안 하고 지시를 안 따라도 체력이 워낙 좋고 튼튼하고 하여튼 평소에 로테크를 다져놓은 사람은 비행기를 하드 크래시를 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너무 하이테크에 자신 하지 말고 로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반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그 수학 공식입니다. 리만 그때 부실을 하라고 부실을 하는 공식인데 저게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 공식이 수학공학자 로벤상하고 만든 공식이 내가 해설서 갖다 놓고 하겠는데 제가 그냥 이런 요소 넣어서 머리 정사를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해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랬다가 대가가 그랬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탈이 안 났을 때는 저 하이테크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탈이 나면 저게 문제예요. 탈이 한번 보십시오. 무차익 해가지고 자기 아니면 자기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 할 수 있는 차익이고 어떤 경우는 금리 오르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편에서 막 레버리지를 하고 이리저리 막 해놓으면 금리의 변동에서 그렇게 가면하잖아요. 물론 이 금리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지원해서 금리만큼 광범위하게 인간의 행위를 영향을 미치기 잘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러 갈지, 돈을 빌려서 집을 살지, 결혼을 말지, 이걸 가지고 뭐 할지, 이게 금리가 우리 사회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요인보다 단일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에서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하이테크 이외에 조심하시라. 그거 가지고 성과 낼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9,000만 원 빌려가지고 1억 1,000만 원 내면 100% 수익률인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세계 최고 부자라네요. 저처럼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 부자 얘기하려는 것도 그렇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이렇게 루이 빅동 모아 헤네시 이 양반이 여기도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가 봤는데 그 인터뷰를 찾아가지고 올리려는 거 인터뷰를 못 찾겠어요. 하여튼 요즘은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에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하는 게 자기가 있는데 우리 기업은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다. 테슬라, 애플 100년 뒤에 살아남을까? 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글이 100년 뒤에도 구글이 남아있을까? 남아있더라도 남아 비교할 만큼 남아있을까? 이 말이에요. 이 양반은 100년 뒤에 자기는 살아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기 아시다시피 저 회사에서 89개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하이테크 있습니까? 저는 하이테크 아니라고 그런다. 뭐 장인들이 만들었다. 이거 스토리가 있고 핸드백 한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로테크 요즘 저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이 양반은 로테크인데도 저거가 얼마나 좋은 샴페인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있어서 뭐 가방 루이비통 그 자체로 알아주잖아요. 또 그와 같이 보면 이 회사가 이 샤넬을 예를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8만 원 안 들고 300몇십 팔고 그런데 마지막에 배울 수 있고 그거는 380만 원 거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비용도 주담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로테크인데 어쨌든 컨셉만은 이 아름다운 회장의 취향점만은 아주 하이패션. 이 사람이 자녀가 5명인데 아들딸 요즘 자녀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 일대일 점심 먹으면서 인터뷰를 한대요. 후계를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넘겨줄까 그거를 하는 그 관리가 이게 그것도 하이컨셉이다. 누구 한 사람한테 자녀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도 관심자는 대목이에요. 저 LVH 루이비통 뭐 헤네시 제국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물려줄지 하는 하나의 게임으로 보면 관심 포인트는 되잖아요. 그죠? 저는 관심이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요 밑에서는 아침에 여러분 모두 식사하셨습니다. 그죠? 이 밥 먹는 건 일상의 거 이제 하이테크도 아니지만 이 밥 먹는 식품의 전 세계 식품 매출이요. 전 세계 전자제품 매출의 5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제일 크다고 자동차 산업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관련 매출보다 먹는 게 9배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 겁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흘러가니까 모르지만 물론 이제 저 설판에서 반면에 먹는 것도 진화를 하죠.
제1제당이 옛날에 설탕하고 제품 만드는 그 단일 회사에 설탕과 흰색깔 같은데 지금은 그 햇반의 종류 세부조를 할 때 저번에 보니까 4만 가지 이상의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는 시대가 되겠어요. 대부분 자, 근데 이거 이제 기업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뭐죠? 제가 이거 뭐 특정 회사 이거 써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저희로 봐서는 이 4대 그룹은 저희 회사 주주기도 해서 좀 한데 그냥 지나가면서 신문 돋보기를 한번 보라고. 자, 여기 보십시오. SK그룹 사업구조 개편 건물사. 저런 제목, 사업구조 개편. 그 다음 저쪽에 CEO 전격 교체, 자금 확충 총력장. 이런 점들. 또 여기 보십시오. 뭐 M&A 나온다. 알짜 기업 내준다. 여기는 빠졌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이 들어간다. 이런 제목이 나오면 모르다. 다시 한번. 이걸 보시다가 뭐 굳이 SK라고 꼭 한장 할 필요 없고 사업 구조 개편 건물사, CEO 혹은 경영진 전격 교체, 자금 확충 총력장, 그다음에 뭐 잘 나가는 알짜가 사업 내놓는다, 알짜 기업 한다, 그다음에 뭐 백기사 구한다. 제일 직접적인 것은 인력 구조 조정을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 회사가 어렵구나. 우리 주가는 어렵겠구나. 단순히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너십과 거버넌스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채권단이 서서히 움직이겠구나. 나와 관련된 사업은 없는가. 근데 SK도 참 유감스러운 게 SK 그 이노베이션 같은 거 좋은 기업 굉장히 성과도 많이 내는데 그 지도구조가 꽤 복잡하더라고. 하이닉스가 그 큰 회사가 지주회사의 손자 회사가 돼 있고 또 뭐 최고 경영진에서 뭐 좋은 일 아니잖아요. 요즘 뭐 사이먼에서 이런 데도 나와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 이런 게 하이테크로 막 다니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문 덕목에서 제목에서 이런 게 나오면 한 앞을 내다보시고 대비를 준비하거나 혹은 평가, 수용을 하실 때 그런 일이 나오면 그렇다. 자, 다시 처음 얘기 돌아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한번 이거 뭐 그냥 재미로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자전거입니다. 그렇죠? 저쪽은 미래형 컨셉트입니다. 100년 뒤에도 바퀴가 굴러가는 바퀴가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저는 100년 뒤에도 저 자전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도 없는 원시형 자전거. 100년 뒤에도 그거 사람들이 저는 탈 거라고 합니다. 아까 아르노 회장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1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좋은 샴페인을 마시고 좋은 스카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좋은 스카프 하나 이게 어디서 만드는 거 가지고 하고 어디서 만든 가방 이게 사람 손으로 최고의 로봇가 만든 게 아니라 한 치도 5초 든 하이테크 로봇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더 비싼 거야 하고 있는 게 저는 100년 뒤에도 그런 게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최고의 그 만들어 자격차도 나오고 최고의 기계로 핸드백을 한 시에 5차도 그 정도는 사겠죠. 그러나 그 명품이라는 이름의 그런 세상과 그런 세계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를 보듯이 100년 때도 자전거가 있다. 차는 없을지 몰라요. 이동 날아가는 이동수단이 아니면 그 어떤 사회 체제가 바뀌니까 개인의 이동수단은 없다. 모든 거는 공중과 공공의 이동수단만 만드는데 그것이 개인 집 앞에까지 서비스가 다 된다. 그런 전제 정치 혹은 강력한 독재 정치 사회가 돼가지고 개인의 이동수단은 개인을 소유할 수 없다. 관념에는 이런 세상이 올지도 또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자전거는 저는 사망합니다. 이거 똑같은 연구입니다. 100년 뒤에도 저는 자전거 타고 뚜로드 프랑스 해가지고 노들 같은 스포츠 오면은 막 미친 듯이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스물서도 한번 했습니다. 뚜로드 코리아. 이런 행사 100년 뒤에도 저는 저 자전거 타고 하는 원시 법능에 로테크가 있을 거라고. 반면에 포뮬러 왜 저렇게 좋아하는가 했더니 왜 포뮬러의 엔진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이것 중에서 가장 그 야성을 원시 본능을 자극하는 소리래요. 되게 소리 싣고 저는 국내에서도 전기차
대회나 했잖아요. 저는 그거 보러 갔었는데 전기차는 소리는 저는 굉음은 안 나고 대다들처럼. 근데 이제 그걸 전기차니까 뼈소리 사실 이게 환경 오염도 도심에서는 못하거든요. 전기차니까 서울에 사는 막 오염이 너무 많아서 도심 못합니다. 점점 추방돼서 영암 같은 데서는 하고 미국도 데이토나 비치라고 외곽에서는 하죠. 도심에서는 못합니다. 우선 어느 정도 실패냐면 유럽에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 이 프리미어 리그 때린 선수들이 이동을 많이 해요. 돈 많고 하니까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많이 이동해요. 그래서 그 규제하자는 거예요. 왜 선수 한두 명하고 코치 타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항공 오염 요인이 많이 되느냐가 규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사고도 나오고 환경에 보면은 그 환경 이슈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크게 트렌드가 잡아버렸다면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축구 선수 지금으로 보면 축구 선수가 국제화가 가장 많이 된 됩니다. 축구 선수가 제가 아까 그 책에도 했는데 2010년도에 유럽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때 2010년도 유럽 선수권 대회 축구에서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AC 밀란이 우승을 했습니다. AC 밀란이 45년 만에 우승했다고 그 이탈리아 난리가 났죠. 그런데 AC 밀란의 주전 선수에 이탈리아 출신 선수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통계를 기억하는데 유럽 선수들 축구 대학하는 축구 선수가 2,600명이 등록됐는데 800명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축구라는 것이 물론 뭐 축구 잘하는 사람도 하면서 잘하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공안해 놓고 그냥 차는 거잖아요. 롯데 아닙니까? 뭐 거기가 대단한 그것 아니고. 그런데 이 국제화가 가장 축구 선수의 국제화가 그래서 AC 밀란은 전부 다 이탈리아 밖에서는 다 들어오려니까 거기서 선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규제법이 만드는 일정 비율만 지금 우리도 프로야구 같은 그렇죠. 몇 퍼센트만 외국 선수가 들어있고 저 외국 선수는 다 못 들어오게 규정을 하죠. 안 그러면 국내가 재미가 없어요. 제 얘기는 축구 선수하고 뭐 요즘 파업한다고 모두 고생도 하고 뭐 어쨌든 갈등이 벌어집니다. 최고의 우리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자 과학자이자 의사 아닙니까? 그죠? 국제 경쟁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의사들이 뭐 외과 의사들이 가서 자료 보고 숫자 보고 미국 가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담이 많이 필요한 종목에 있어서 의사들이 국제화가 그렇게 잘 될까요? 지금 뭐 외국 의사들 국내 데려오면은 딱 자료 보고 어디 뭐 이쪽에 수술을 한다든가 외과적 수술하는 거 외에 상담을 해야 되는 걸 외국 의사들은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어의 장벽과 관습들. 뭐 축구는 다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축구 선수는 굉장히 로테크의 최고 플레이어고 하이테크에 보이지만 굉장히 적응력, 대체 가능성이 국제 경쟁력이 나오고 노동시장과 서비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축구 선수가 훨씬 국제화된 그런 직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풀기를 하는 재밌는 얘기예요. 제 친구 중에 뭐 방송기자에서는 꽤 이름 달리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원인데 예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출입한 기자들끼리 모임을 자주 만나는데 KBS 계열사 사장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KBS도 그게 있고 밑에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는 큰 계열사 사장을 만났는데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채널이 6개인가 7개 이렇게 하는데 와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경영진에 기자다가 경영진에 수익을 내야 돼서 수익을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출연료를 깎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결론을 내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이런데 무슨 복장 야구계가 나오는 이수건이라고 있죠. 그 축구선 그 출연료 보니까 얼마 전에 50분 나오는데 이수건이한테 50분 나오는데 1,200만 원 줬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나오는 그 운동선수 있잖아요. 걔가 얼마 전에 50분에 800만 원 준다는 거야. 800만 원. 그래가지고
야 깎아. 저 친구가 PD 불러가 야 깎아. 이게 무슨 1200만 원 주고 800만 원 50분에 주냐니까 머리를 끈적이면서 사장님 그런 골쳐보게 하는 습니다. 이거 깎으면은 광고가 안 따라 붙습니다. 이런다는 광고가. 그래가지고 어떠냐니까 이수근이 한 50분 나오는데 1200만 원 주고 저 서장훈이 800만 원 주는데 그 광고가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은 2억 4천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누가 잡다가 내 말을 불러가지고 야 천당 100만 원짜리 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토크쇼 시장에 이 올린 게 유재석이 50분에 3천만 원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나기도 그렇고 근데 유재석은 내가 볼 때 참 하이패시하고 하는 게 재벌이고 현당 3천만 원 받는데 이 전세집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고 이런 게 상관이 되니까 이거 유재석 교수는 잘 없죠. 뭐 심는 사람도 잘 없는 거예요. 하이패시하고 달라요. 하이패시하고 우리 대중의 심리가 어떻다는 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유재석이 저 청담동에 최고고 여론스러운 펜트하우스 산다는 게 소문나고 가도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선물하고 PD들이 그렇게 데려갔을까? 유재석이 참 제가 하이컨셉의 연예인이네. 그래도 저 800만 원, 1200만 원, 3천만 원인데 휴일날 저는 나가봐서 일요일날 격주로 근무해 놨는데 휴일 근무라고 밝히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 금액을 시간으로 나오는 1시간에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면 저 토크쇼 떠드는 그거는 굉장히 하이테크인가 봐요. 수입 기준으로 보면. 난 저게 로테크라고 늘 생각해서 잡다보면 지금 왜 거냐 그러는데 하여튼 쉬어가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아까 이사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겁니다. 다양한 사람을 사용했던 건강업자는 사람 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리바이스하고 오늘 리바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리바이스가 전반적으로 저 한강 광고들한테 진입하는 사람이 리바이스가 그리고 하이테크라는 거 요즘 철도나 고속철 이게 하이테크라는 분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그냥 일상이죠. 하이테크. 우리나라도 고속철도는 20년인데 1930년도 런던에서 철마가 런던하고 그 리버풀 사이 리버풀에서 어디입니까? 그 철도가 일단 처음 사실 때 40몇 킬로 달렸어요. 최고 속도가 48킬로 달렸는데 런던에서요. 의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맨날 모여가 세미나하는 거예요. 사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입산보 같아도 안전할까? 사람은 돌아버리진 않을까? 저런 빠른 속도로 타고 다니면 뇌에 나쁜 영향은 뭘까? 이런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뭐 300km 달려도 지루해 죽죠. 사실은 뭐 300km 달리지도 못하는 순간 최고 속도라는 게 최고 속도가 300km고 표정 속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역 서는 거 다 감안하면 1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표정 속도라고 해요. 그 서는 거 감안하면 최고 속도 300km도 저는 뭐 하이테크라는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지루했던 이분도 330km 못 달리지 옛날 그 생각하고 어떤 저 1980년도랑 좀 그랬습니다. 저게 최고의 하이테크 산업이었어요. 지구상의 최고 강대국, 영국이라는 최고 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최고, 그게,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 재벌들도 그렇더라고요. 저 철도 재벌이 이제 밴드리트 이런 사람들이고, 또 철강으로 해서 카네기도 나오고, 석유로 롭스도 나오고, 그런 다 이제 기대했다. 어쨌든 뭐 이 기술을 따라가기가 아주 소리 바쁘다. 시간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책자 가지고 있으면 키워드를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뭐 코멘트나 질문이나 한번 거쳐하고 뭐 지적 주실 얘기 있으면 좀 더 뜯어가면 너무 섭섭하고 시간도 내가 따로 아니면 뭐 따로 연락 주십시오. 여기
저는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저는 가장 큰 로테크가 걷기라고 생각해요. 걷기. 이 사장님 보시고 저 따라다니고 등산도 많이 다니고 저는 걷기 많이 합니다. 저 보면 어떤 데는 많이 걷는 주간 보면 일주일 휴대폰에 다 주간, 월간, 연간 걷기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은 주간은 2만도 이름을 때리고 저 얼마 전에는 보니까 1년치 비가 오는 거는 딱 1년치 530몇만 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15,000보 뭐 그런 것들이 저로서 생활 속에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금 저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얘기 들을 얘기는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시대가 요강 봐요. 시대가 하이테크 시대 이렇게 우리가 변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보 중에 국보라는 8만 대장경 회의사가 8만 대장경의 글자가 5,233만 자리고요. 5자나 T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한자 새기고는 삼보하고 그냥 그다음 실수 나거든. 인간은 실수하기 삼보하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치고 무엇을 좀 생각해보고 5자 하나 안 나오는 게 글자 하나 새기고 삼보하고 했다는 그게 핵심이라고 어느 전문가가 선언을 보고 그렇다. 우리가 다 달릴 수 있지만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삼보를 하면서 가는 것이 더 완전하게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는 저거의 하나의 레슨이라는 걸까요? 그런 겁니다. 제 자신이 아마 여기 지금 회장님을 많은데 저도 사실은 시골의 면단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70년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저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1920년부터 지금 AI 시대까지 사는 거예요. 뭐 어릴 때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되고 공부를 때려가면 셔죽거리는 방에 그렇게 전기도 없는 데서 면단에 살다가 읍내에서 중학교 나오고 대구 직할수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은 이제 뭐 애들이 완전 IT 쪽에 다니고 저 자신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청정기부터 이 단면이 청정기부터 AI 시대까지 다 살아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하이테크 시대에 굉장히 인간은 적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컨텐츠 쪽을 잘하고 단계 올라오니까 적응의 상태로 돌아오나 아슬하고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붕붕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하이테크에 매몰돼서 너무 아까 말했던 삼보하지 않고 달리는 이런 것 같은 기분에서 좀 다지면서 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이테크를 좀 부인하거나 가지 말자는 메가트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좀 로테크를 가시면 여러분 하시는 일도 저 자신 좀 좋지 않겠냐. 뭐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못한 부분 좀 있는데 다 시간이 돼서 다 못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키워드 세 개는 하이테크, 로테크, 하이 컨셉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더라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면은 나중에 뭐 경제라든가 이 현안 문제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제가 뭐 약간 틀리더라도 불안을 풀 수 있는데 그 얘기 따로 다른 얘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 돼서 질문 따로 저는 뭐 이제 좋은데 하시는 얘기 없으니까 마음대로 급해지면 눈빛이 보니까 좀 빨리 가서 사무실 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이런 분위기 같아서 그래서 회장 정리해야 됩니까?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 하실 분 뭐 아니 이거 관계없이 뭐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뭐 지적이나 질문이나 이게 지금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이에요. 아니 그러면 질문 없어도 저 강의 평가할 때 저 D라고 쓰게 없깁니다. 질문을 이렇게 쌤들 안 하신 겁니다. 나는 질문 드리려고 몇 번 한 겁니다. 예. 회장님, 상의한 뭐. 예. 그럼 저 얘기는 아까 뒷부분은 많이 준비했던 얘기 다 못하고 그랬는데, 9시까지 맞죠? 9시에 정리해야 되는 거 맞죠? 예. 하셔야 되는 거 있어서. 질문도 없으시면 저 이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허건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